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입니다. 이 책은 림태주 시인의 산문집이고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최소한의 삶이 최선의 삶이다. 저자는 이 정언을 믿으며 글을 쓴다고. 거의 실패하지만 나만이 쓸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삶의 문장을 꿈꾸며 한때 서정시를 썼으나 지금은 보통의 언어로 생활에 정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는 언어의 명도가 마음의 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그 둘의 관계를 보정하는 화학식에 집중했으며 세련된 언어가 정밀한 다정과 우아한 친미를 구현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사이의 명도, 마음의 날씨, 식물의 빛깔, 글의 채도 이렇게 4부로 나누어져서 54개의 짧은 글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저의 짧은 언어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프롤로그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책의 느낌이나 언어의 아름다움, 진심을 담은 문장 등을 그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뭉클함이 가슴에 남는 글인데요. 꼭 순서대로가 아니라 제목을 따라가며 이리저리 여행하듯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프롤로그. 내가 만난 최고의 문장. 너였다. 지금껏 내가 만난 최고의 문장은 나는 오늘도 너라는 낱말에 밑줄을 긋는다. 너라는 말에는 다정이 있어서, 진심이 있어서, 쉴 자리가 있어서, 차별이 없어서,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 나는 너를 수집했고 너에게 온전히 물들었다. 나는 가끔 시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형광 물고기 같은 별들이 몰려다니고 있었다. 저 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내 생각의 결론은 대부분 아름다워서 슬프다. 가령 이렇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된 말들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은하게 떨리며 빛날 수가 없다. 시인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별자리에 특이한 움직임이 있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다. 독일 시인 노발리스의 말이다. 시인들은 말수가 적으면서도 은유하는 말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종족이다. 별은 무선 조종장치 같은 걸로 사람의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별이 말의 무덤 혹은 말의 영혼이라는 증거는 또 있다. 알퐁스 도데의 별 첫 문장은 외로움이 짙게 묻어난다. 리브롱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시절 나는 몇 주 동안이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지 못한 채 나의 개 라브리와 양들을 데리고 목장에서 혼자 지냈다. 작가가 제목으로 내세운 별은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립된 말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아닐까. 별과 말은 분명 하나의 운명이다. 외로워서 말이 생겨났고 그리워서 별이 생겨났다면 사람은 왜 생겨났을까를 고민하다가 나는 19살에 세계에 편입됐다. 그 얼떨결의 19살 여름에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만났다. 주인공 콜필드는 넓은 호밀밭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을 상상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앞뒤 생각 않고 호밀밭을 마구 달리다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종일 아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어 한다. 들끓는 영혼을 가진 그가 어둠 속에 속박당한 내면과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고 나는 해석했다. 양치기가 그렇듯이
파수꾼이란 얼마나 견고한 외로움에 종사하는 직업인가. 외로운 생업이 또 있다. 폴란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등대지기는 나라를 잃고 떠돌다 정착하고 싶어 등대원이 된 노인의 이야기다. 고독을 선택한 노인은 말한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방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독이란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있게 된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양측이나 파수꾼이나 등대지기는 별이 발명한 직업군이다. 그토록 외로울 수가 없고 그토록 사람의 말이 그리울 수가 없다. 나는 어쩌다 시인이 되어 고독에 새들어 살고 있다. 정치가는 정치가 직업이고 의사는 의료가 직업이고 사업가는 사업이 직업인데 시인은 시가 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양측이나 파수꾼이나 등대지기 같은 직업들이 시인에 맡겠다는 생각이 든다. 별과 가까운 사람,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 어찌 보면 특정 직업으로 시인을 한정할 필요가 없겠다. 회사원이나 환경미화원 혹은 소방관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별을 올려다보았다면 잠시 시인이 된 것이다. 별은 그들 가슴에 너라는 낱말 몇 개를 모스부호처럼 새겨 넣었을 것이다. 이 책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에는 말의 빛과 어둠과 열에 관한 글들이 담겨 있다. 별의 말, 꽃의 말, 죽은 것들과 교감한 말이 들어있다. 내가 귀 기울이지 못해 뼈아팠던 마음의 말도 있고 차마 하지 못한 사이의 언어들도 있다. 좋아서 밑줄 친 말도 있고 너무 아려서 반사해버린 말도 있다. 직업을 가리지 않고 스며들어 별처럼 반짝이는 이를 시인이라고 지칭하듯이 모든 말에도 사랑이며 그리움이며 비탄이며 하는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다. 웃음 나고 눈물 나는 것들이 모두 말의 분비물이다. 무언가에 배어들어 섞인 것들은 반드시 결합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의 글들은 언어의 화학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어렵지는 않다. 나는 화학자도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기에 일상의 언어로 나긋나긋 자분자분 쓰려고 마음을 기울였다. 물론 내 말이 정답은 아니다. 산다는 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언어로 삶을 정의하는 일이라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정의를 내렸을 따름이다. 황당하다고 힐난하거나 틀리다고 단정하지 말고 독특하고 색다르다고 받아들여준다면 기쁘고 안심되고 보람있겠다. 줄긋기는 인간의 오랜 습벽이다. 별들을 가만두지 못하고 줄을 그어 별자리를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신화를 지어낸다. 그뿐인가 이 개념과 저 개념의 줄을 그어 없던 학문을 만들어내고 진보를 거듭한다. 전 지구인을 랜선으로 연결해 새로운 국경,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낸다. 인생이란 어떤 사람에게 선을 잇고 어떤 언어에 줄을 그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세상의 많고 많은 말들 중에 내가 밑줄을 그은 말들이 나의 언어가 된다. 이 책 안에 쓸모있는 문장들이 있어서 단 몇 줄이라도 그대의 것이 된다면 나는 메밀꽃처럼 환히 흐드러지겠다. 진심을 알아보는 법. 나의 진심은 무엇으로 진심일까? 너의 정말은 진짜로 참말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고 감탄한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믿어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정말의 악센트를 넣어 말했다.
정말 진심이야. 믿어줘.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도 썼다.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을 넣으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도 했다. 쉽게 용서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라는 말을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지 모르게 되었다. 정말이 없었다면 나의 진심을 살피는데 더 애를 썼을지도 모른다. 이해받고 용서받고 믿음을 얻기 전에 나의 언행을 바르게 다잡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진심이란 말도 홀로 세워놓고 보면 초라해 보인다. 무수한 친절과 예의로 치장된 관계의 말들 속에서 어느 마음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잘 분간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음은 너무 드러내도 문제고 너무 안 드러내도 문제다. 그래서 진심은 참 까다롭다. 나는 진심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 혹은 정도를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이나 물건에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진정성의 농도,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즉, 진심은 일종의 자본이다.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곰탕집이 있다. 뼈를 전기솥에 넣고 서너 시간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고 꼬박 하루 동안 장작불로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다고 하자. 재료가 똑같다면 이 곰탕에 투여된 시간의 차이가 진정성의 농도일 것이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과 바쁘더라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는 사람의 차이가 관계의 진정성을 가른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표지다.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전 재산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유한한 존재들이다.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내 목숨이 사용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시간은 어느 것에 더 목숨을 소비하고 사용했느냐의 결과를 말한다. 나는 미워하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시간을, 잊으려 하는 시간보다 그리워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한다. 나를 위한 유익과 즐거움을 구매하는데 내 목숨을 지불하려고 한다. 나는 자주 나에게 타이른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을 분산하지 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어라. 그렇게 진실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라. 그래야 목숨이 흩어지지 않고 집약되고 축적된다. 그 집약과 축적의 관계를 사람들은 막역한 사이라거나 베스트 프렌드라거나 단짝이라거나 삼총사 등과 같은 말로 부른다. 정말은 정말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은 진심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1순위로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지 않는 목숨의 몰입이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언어의 화학. 학교에서 배우는 화학 과목이 오래전 연금술과 연단술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연금술은 쉽게 말하면 흔하고 하찮은 금속을
희소하고 값비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됐고, 연단술은 단사라고 하는 붉은색 기운이 도는 천연 광석을 원료로 삼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약을 만들겠다는 욕망에서 시작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대의 많은 왕들이 불멸의 꿈을 꾸며 수은과 납을 마시고 제명보다 일찍 죽었다. 지금은 허무맹랑한 신비주의나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지만 연금술은 중세 과학자들에게 솔깃한 가설이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한 아이작 뉴턴도 한동안 연금술에 빠져 지냈다고 전해진다. 연금술은 1000년이 넘게 이어졌다. 덕분에 각종 화학물질의 발견과 실험도구의 발명이 계속됐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화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화학은 우연한 발명이 아니라 연단술의 부산물이다. 도사로 불렸던 연단술사들은 화학을 터뜨려 폭발음과 함께 펑 하고 나타났다가 매캐한 화약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 화약 덕분에 도사는 도수를 부리는 초월적인 존재로 군림했다. 동양에 도사가 있다면 서양에는 마법사가 있다. 나는 마법사들의 출신 성분이 연금술사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연금술사들은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을 사람과 같은 유기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신의 은총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듯이 보잘것없는 금속도 신성한 돌의 세례를 받으면 고귀한 황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연금술사들은 이 신성한 돌을 현자의 돌이라고 불렀다. 화학을 이루는 케미스트리와 연금술을 가리키는 알케미는 용어에서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나는 케미스트리라는 단어가 화학이나 화학 반응을 뜻하지만 사람 사이의 화학 반응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물질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연금술은 신비한 힘이나 마력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도사와 마법사는 무언가를 변하게 만들 때 반드시 주문을 외운다. 이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의적이다. 염원하는 말이나 기도하는 말 없이는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다. 샤먼이나 제사장 같은 신의 대리인들은 영적 교류의 도구로 말을 사용했고, 또 그들이 계시를 받아 내놓은 신탁도 예언의 형태였다. 인간 세상은 일찍이 말의 힘을 아는 자들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 요즘은 서로 합이 맞거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케미가 맞다고 한다. 사람 사이의 화학작용,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야말로 연금술이고 연단술인 시대가 되었다. 말도 물질처럼 공유되고 결합되는 속성을 가진다. 끓거나 얼거나 녹기도 한다. 기체로 날아오르기도 하고 액체로 출렁거리기도 하고 고체로 가라앉기도 한다. 어떤 말은 단칼에 결합을 끊고, 어떤 말은 심장을 얼어붙게 하고, 어떤 말은 몸을 공중으로 뛰어올리고, 어떤 말은 이온 음료처럼 흡수되고, 어떤 말은 납덩이처럼 심해에 가라앉는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부력이 작용하고, 헤어지자는 말에는 수증기가 가득하고,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말에는 쇳덩이가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의 연금술에 몰두한다. 오늘 어떤 사람은 당신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화학의 말로 상대의 심장을 설탕물같이 녹이는 데 성공하고, 어떤 아이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는 화학의 말로 엄마의 허파에 헬륨가스 같은 물질을 불어넣는데 성공한다. 어떤 말들은 일산화탄소를 잔뜩 머금고 있다. 그 말들은 색깔도 향기도 맛도 없이 스며들어 숨막혀 죽게 만든다. 살려면 신선하고 맑은 말을 쐬어야 한다. 활짝 열리는 창문 같은 사람을 만나 마음을 환기해야 한다. 나는 말과 물이 화학적으로 무척 유사한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아기 때는 몸속 80%가 물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비율이 50% 정도로 떨어진다고 한다. 아기 때는 피부가 촉촉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피부가 쪼글쪼글 건조해진다. 아이들의 말은 탱글탱글 톡톡 튀지만 어른들의 말은 윤기를 잃고 무겁게 가라앉는다. 물을 공급받은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체내 곳곳에 운반하며 돌아다니듯 말도 몸속을 돌아다닌다. 대부분 타인이 내게 준 말들이다. 그러므로 내 말은 타인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에 몇 %의 산소가 함유되어 있는가?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말이 내 몸속에 저장돼 있어야 한다. 연금술이란 별게 없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연단술이란 별것 없다. 그 사람을 숨쉬게 하고 살리는 말을 아끼지 않으면 된다. 어느 때는 청량한 물로, 어느 때는 뜨거운 피로, 어느 때는 달콤한 과즙으로 스며들면 된다. 오늘 당신이 제조한 불사의 언어, 당신이 발견한 현자의 언어는 무엇인가? 마음의 말을 배우는 시간. 가스머라는 외국어가 있다. 필수 과목인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배우는 모든 언어는 머리가 주관한다. 머리어다.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말한다. 가스머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오직 가슴으로만 전해지고 가슴으로만 해석된다. 아빠,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딸아이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학교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는 데가 아니야. 딸아이의 가슴어를 나는 머리로 들었고 머리어로 말했다. 나는 지금껏 그 말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학교는 빠져도 되는 곳이고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내가 회사를 빠지지 않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듯 학교를 하루 빠진다고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결석하지 않아야 성실한 어린이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낡고 그릇된 관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의 말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거절의 말을 할 때마다 섬뜩하다. 거절당하는 일이 어른의 세계에서 다반사로 많다.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때만이라도 거절하지 말아야 했다는 자책감. 당연히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하루 놀이터의 그네도 독차지하게 하고 한산한 놀이공원에서 줄 서지 않고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고 같이 놀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늦은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친구가 전화를 해왔다. 내가 술을 즐겨 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 무슨 기난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고프거나 두통처럼 그리움 같은 게 왔을 테다. 어쩌지? 나 퇴근해서 집에 와버렸는데. 사이를 차단하는 말이 내 입에서 먼저 나와버린다. 다시 차려입고 시내로 나가는 게 성가셔서 미리 머리가 계산한 것이다. 가슴으로 들었다면 내 대답이 달라졌을 것이다. 너 무슨 일이 있구나. 거기가 어딘데? 가슴어는 점점 사어가 되어가고 가슴어가 사라져가는 이유는 서로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의 마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가슴어란 말하기보다 듣기가 훨씬 중요한 언어다. 가슴어는 일상어와 같은 어휘를 써도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반어법에도 능숙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라고 말하면 이는 내가 늘 좋아하는 그것
이라는 의미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하고 말하면 그것은 괜찮지 않아, 나 좀 봐줘 라는 뜻이다. 가슴에 못 박히고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려오는 일들이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생긴다. 가슴과 가슴이 가까운 듯 싶지만 뜨거운 듯 싶지만 철벽 같고 얼음덩어리 같을 때가 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가슴어를 가슴으로 듣지 않으려 할 때. 마음보다 말이 앞설 때.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잠언시의 출처는 인디언 유트족이다. 나는 이 시를 가끔씩 되뇌어 보곤 한다. 유트족이 말하는 그대는 자신의 영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나 힘일 수도 있다. 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말이 나보다 빠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쁜 말이 퍼지고 한참 뒤에 온 진실의 말이 겨우 오해를 풀어주기도 한다. 나의 말이 나를 앞서거나 나보다 뒤처지지 않고 나와 나란히 걸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는 것들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는데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습관적인 말이나 표현이 있다. 나는 그것을 유심히 살핀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때가 많다. 사람들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할 때조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은연중에 드러낸다. 비가 내리는 것을 두고도 각기 다르게 말한다. 식물들이 좋아하겠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겠군. 길 막히기 전에 서둘러 퇴근해야지. 정황에 따라 저마다 드러내는 욕망과 정서가 다르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도 무심코 자신의 욕구를 투영하고 심리 상태를 고백하고 바라는 바를 예언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아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말은 성격이 급하다. 마음을 채 정하기도 전에 뛰쳐나간다. 내 기분이나 감정을 나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다. 그뿐인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생각을 눈치 빠르게 알아채고 선수치고 나간다.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발설되는 통제불능의 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얼마나 헛헛하고 부질없는 공감과 리액션의 말들이 난무하는가. 가슴보다 말의 속도가 더 빠를 때 말에게 경고해야 한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너의 영혼이 뒤처질 수 있으니. 나는 이 잠언에 덧붙여 나의 말에게 타이른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마라. 뒤늦게 도착한 너의 영혼이 진짜 할 말을 잊게 될 수 있으니. 마음으로 보는 사람. 명지 씨는 시각장애인이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내가 북촌의 어느 한옥 카페에서 북 콘서트를 할 때 그녀를 처음 만났다. 독자 낭독 시간이 있었는데 명지 씨의 남편 석종 씨가 책에 실린 내 시 단풍을 낭독하게 되었다. 석종 씨도 시각장애인이다. 나는 석종 씨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풍을 그 붉은 빛을 어떻게 상상하며 낭독할지 몹시 궁금했다. 그가 단풍을 점자로 번역해서 낭독하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단풍색보다 그가 상상하는 붉은색이 훨씬 다채롭고 선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고정된 단풍색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는
그만이 상상해낸 단풍색을 떠올리며 시를 읽었을 테니까. 그렇게 명지 씨 부부와 인연을 맺었고 아주 가끔씩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명지 씨를 잘 아는 분이 내게 당부했다. 명지 씨랑 이야기할 때 명지 씨를 바라보며 말하라고. 명지 씨가 못 본다고 해서 고개를 돌리고 딴 데를 바라보며 말하면 명지 씨가 알아챌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명지 씨와 이야기할 때 평소보다 더 시선에 주의하며 말하고 귀 기울여 그녀의 말을 듣는다. 또 명지 씨가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에 대해서도 약간의 주의를 받았다. 녀석이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영리한지 자꾸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안내견이 명지 씨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지지 말라는 당부였다. 어느 날 명지 씨가 내게 전화를 해왔다. 자신도 책을 쓰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다. 나는 부지런히 글을 써서 모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책이 되려면 주제를 좁힐 필요가 있으니 안내견과 함께 사는 일에 대해 써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며칠 뒤에 명지 씨가 끼적여둔 메모라며 내게 글 하나를 보내왔다. 책을 낼 만한 글솜씨인지 봐달라는 뜻이었는데 글에는 살아감과 삶을 살아냄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증거들이 있었다. 늘 함께 걷는 안내견과 늦은 시간 귀가하는 길에 물이 막히고 낙엽으로 수북이 덮여 잘 보이지 않는 맨홀 뚜껑에 굽이 걸리는 것. 혼자 지내던 때에 한참 만에 놀러온 친구와 밥을 해먹으려다 내가 먹던 쌀에 벌레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 정류장에서 나를 보고 지나치는 버스 두세 대를 잡지 못하고 심지어 지나간지도 모르고 부탁할 사람마저 없어 30-40분 먼저 나왔지만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약속에 늦어 변명해야 하는 것. 마트에 들어가 도와주실 분이 있는지 초조하게 두리번거리는 시간 같은 것. 자고 일어나 나가려고 씻으려는데 게시판에 붙어있는 단수공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 요리를 만든 다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각도를 생각해서 여러 장 찍어 지인에게 문자로 보내 잘 나온 걸 골라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것. 새 구두를 신고 나간 지 몇 분 만에 인도턱을 발로 확인하다 처음 신은 구두가 긁히는 것. 비장애인과 연애할 때 데코레이션이 예쁜 오므라이스를 예쁘게 떠먹지 못하고 비빔밥처럼 먹는다며 면박을 들었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이라도 헤어졌을 때 몰래 찾아가 멀리서 한 번이라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 명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생선이 나오면 제대로 발라먹을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통째로 들고 먹으며 생선을 이렇게밖에 먹을 방법이 없다고 이해시킬 자신도 없어 차라리 먹기를 포기하는 것. 나는 그녀의 메일을 열어본 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볼 수 있는데도 보지 않았고 쓸 수 있는데도 쓰지 않았고 마음이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았다. 명지 씨의 글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명지 씨는 마음까지 보는 눈을 가졌는데 나는 보이는 것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